네, 안녕하세요. 웰페이스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승 권사입니다. 자, 그럼 42회 기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1, 2, 3 과목을 나름대로 잘 치신 분들은 4과목의 무역실무의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합격이다. 자, 그 정도로 우리 4과목에서는 사실상 딱히 걸릴 게 없었고요. 거의 모든 문제가 다루었던 문제고 주제고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격을 확신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무역실무의 출제 범위는 이렇게 되죠. 4가지. 자,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이게 운송서류 수리 요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복합 운송서류죠. 이 운송서류 수리 요건은요, 역대 무역실무 기출문제로 UCP 600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왜 많이 나오냐,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운송서류 수리 요건이 굉장히 양도 많고 이것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질려요. 너무 양이 많아서 질리는데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왜냐하면 은행이 화환어음을 이제 제시를 받잖아요. 신용장 거래에서요. 그 화환어음 중에 가장 주체가 되는 거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환어음도 아니요, 상업송장도 아니요,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화환어음의 주체가 되는 그 중에서 에이스 서류는 당연히 운송서류고요. 은행은 그런 운송서류를 심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UCP 전체를 봤을 때 운송서류가 차지하는 비중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고요. 운송서류 수리 요건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됐다. 그동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했던 29조 유효기일과 최종 제시일의 연장.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치면서 제가 자료를 나눠 드리면서 이제 UCP 600의 이모저모 산재되어 있는 많은 규정들을, 기간 기일 관련 규정들을 쫙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총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환적의 정의,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공부를 충실히 했으면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17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17조는 원본 서류 수리 요건인데, 자, 17조를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공부해서 들어간 학생은 또 생각보다 많이 없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 1번에서 약간의 변별력을 주는 그 정도의 이제 부분이었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완벽하게 그것이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항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17조 내용 자체가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걸 못 썼다고 할지라도 나머지를 잘 썼으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해서 UCP 600은 이제 작년에 면책에서도 나왔죠. 지금 막 17조에서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법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CISG인데 CISG에서는 역대, 그러니까 50점짜리 문제가 있는 시절에는 매수인의 구제권 해서 통째로 50점을 쓰라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이 좀 출제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그런 규정들이 아니라 그 외에 좀 이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전체적으로 도달과 관행과 관습 그 적용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이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긴장되고 또 무역실무가 그때쯤 되면 체력이 바닥이에요, 진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긴장되고 체력도 없고 한 이제 그때 연장전 간 거죠, 축구를 따지면. 그래서 그때 까딱 실수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엉뚱한 내용을 쓰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만 안 했다면 난이도는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CSJ 여러 군데에서 조합해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CISG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그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CISG 구조 파악. 항상 강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법조항의 제목과 숫자를 어느 정도 이제 잘 매칭을 잘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CISG 모든 조항을 매칭을 다 시켜놓으라는 뜻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CISG 무슨 조항을 물어봤을 때 대강 몇 조다. 네, 숫자를 어느 정도 알아놔야지 됩니다. 네, 항상 최근서부터도 그랬고 우리 CISG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몇 조를 쓰라고 정확하게 던지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알아놓지 못하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16조 요거는 청약의 취소죠. 그래서 요거는 원칙도 존재하지만은 단서 규정이 더욱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다뤘던 부분이고요. 자, 문제 3번은 MIA와 협회 적화 약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와, 이거는 진짜 잘 쓰겠다.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잘 쓰겠다. 이거 어떻게 변별을 하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서도 그렇고 특히 막 55조 이런 내용들은 몇 번씩 강조를 드린 내용이고요. 5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이상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모의고사 치면서. 그래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가 충실히 됐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 4번의 경우에는 나열되는 내용, 대완 나열되는 내용을 서술하라고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열되는 내용을 먼저 섭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차례대로 나가겠죠. 수업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완을 공부할 때는 나열되는 내용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내재화를 시키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규정에서는 최근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은 시간이 남을 때 최대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무역실무가 이론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죠.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이론 부분에서 10% 내지 20% 정도의 그 비중은 있었어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런데 올해 시험을 기점으로 이론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론이 완전히 없어버렸고 협약에서, 법규에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역실무 이론은 법규나 협약을 공부하기 위한 전초 단계,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 전초 단계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은 협약, 법규 위주로 이제 빠삭하게 챙기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인코텀즈, 네, 기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요. 이번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운송과 인코텀즈가 나올 가능성이 또 나름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문제 1번을 보면 자, 물음 1번 19조 복합운송 서류의 서명 요건을 물어봤어요. 자, 서명 요건 하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운송인의 서명, 뭐 선장의 서명, 대리인의 서명, 서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공부를 할 때는. 근데 이 서명이 왜 중요하냐? 운송 서류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게 이 서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운송 서류는 어떤 명칭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UCP에 딱 그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복합운송 서류라 할지라도 BL과 같은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송 서류의 명칭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운송 서류가 복합운송 서류인지 항공운송 서류인지 선화증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의 서명 요건이 또 중요하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복합운송인이 서명을 했으면은 이건 복합운송 서류다. 해상운송인이 서명을 했으면 해상운송 서류다. 뭐 항공운송인이 했으면 항공운송 서류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용선계약,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주나 용선자의 서명,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 요건이 의외로 뭐 교수님들 논문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중요하게 좀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환적의 의미를 보시면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인데, 자,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이런 운송 도중에 자,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돼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요. 괄호치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운송 방법이 다른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인 거죠. 복합 운송은 상이한 운송 수단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이해야 되죠. 항공 플러스 뭐 육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송 방법이 다른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뭐 선화증권이라든가 뭐 항공운송 서류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걔네들은. 그래서 환적은 뭐 선화증권이라고 하면은 선박에서 선박으로 움직이는 게 환적이에요. 거기서는. 항공운송 서류는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움직이는 게 환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긴 괄호가 훨씬 더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송 수령증의 서명 요건에서 이 특송 배달업체라는 것은 DHL이나 페덱스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송인데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운송 서류 요건을 다 잘 준비하신 분들은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음 2번 17조. 자, 17조가 나와서 약간은 놀래기는 했어요. 원본 서류 수리 요건이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까지 기출이 된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원본 서류 수리 요건은 C항을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C항 나오기 전에 UCP 600에 17조 B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B항에서 원칙적인 것을 일단 설명하고 B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항이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B항을 보게 되면 서류 발행자의 서명 등을 요구하는 게 B항입니다. 그래서 서류 발행자가 사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서명을 했으면은 원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원본성을 가지죠. 일상생활에서도 동사무소 가서 뭐 서류 뜰 때도 내 손으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B항인데 자, C항은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해서 자,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거기서 손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서류 발행자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작성하거나 타이핑하거나 등등. 그 다음에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 용지, 그게 중요하죠. 키워드는 원본 서류 용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특히나 뭐 부합계약일수록 원본 서류 용지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발행자들이. 그래서 원본 서류 용지는 다른 사람이 쉽게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본 서류 용지로 인쇄가 됐다거나 하면 이것은 원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그래서 따로 뭐 오리지널이라는 표시가 따로 특별하게 적혀 있다면 그것을 합니다. 원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사업송장의 발행 요건. 그래서 자, 사업송장 발행 요건 쉽죠? 그래서 사업송장은 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38조, 요거는 양도시용장의 경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38조로 쓰거나 뭐 양도시용장으로 쓰거나 크게 상관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음 3번 29조입니다. 그래서 자, 29조가 유효기일 또는 최종 제시일의 연장이고요. 그 다음에 30조는 이렇게 금액 수량 단가의 허용인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은 정말 잘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하나 누락을 했다거나 하면은 간점이 좀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자, 유효기일 또는 최종 제시일의 연장을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직접 물어본 것은 1항이에요. 네, 1항의 내용인데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게 2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종 선적일에 대한 내용 3항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누락시키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의 허용은 자,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단가 일단은 1항에서 10% 그게 나오죠. 과부족. 자, 2항은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부족. 그래서 살화물에 벌크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고 3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부족 허용. 그래서 5%까지 금액의 부족 허용입니다. 그래서 30조 같은 경우에도 1, 2, 3항을 다 잘 써주셔야만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 이건 CISG에 대한 문제고요. 자, 이 CISG의 문제 패턴을 보고 들었던 생각, 첫 번째 들었던 생각 개인적으로요. 진짜 낼 게 없었구나.
예, CSG에서 이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데 구제권이나 위험, 뭐 인도 더 많은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이제는 CSG에서 내다가 낼 게 없었다는 뜻이고요. 그 뜻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CSG는 정말 어디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버리면 안 된다. 어디에서도. 예, 그걸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소의 의미에서 이 해박의 적용상 이렇게 되고요. 자, 도달의 의미 써주시면 되죠. 자, 인도 시기는 살짝 여러분들이 어느 걸 써야 되나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멘탈을 잘 잡고 아 그거겠지 하면서 요 인도 시기를 또 잘 써주셨으면 됩니다. 자, 물음 2번은 관습과 관의 구속력인데 이게 2024년에 나온 거예요. 예,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해가 또 잘 없는데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왔고 그 다음에 16조 청약 취소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무역실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처음에 잘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이 청약의 취소가 왜 관습과 관례 구속력과 함께 묶여서 나왔느냐. 자, 청약의 취소에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청약을 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약을 신뢰할 수 없음이 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여기에서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물론 신의 성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신의 성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관행과 관습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 단서 규정 때문에 같이 엮여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단서 규정을 제대로 써주는 게 중요했다 이거죠. 자, 문제 3번. 문제 3번은 보험이었고요. 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일단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나옵니다. 꼬아서 낸다든지 장단점을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뭘 써봐라. 아주 명확하게 줍니다. 그래서 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줬죠. 이번 시험에서도. 그래서 자, 현실전손 쓰는데 지금 이제 모범 답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를 1, 2, 3번 이 숫자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지를 쓸 때도. 물론 숫자를 안 붙였다고 해도 뭐 감점이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답안지의 어떤 신미성, 답안지의 그런 확 튀어오르는 그런 가독성을 위해서는 1, 2, 3번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추정전손의 정의를 보시면 자,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보면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음 답안에 있는 것처럼 최대한 많이 써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100점을 보세요. 10점인데 현실전손을 쓰게 되면은 그 10점 중에 뭐 많아봐야 한 3, 4점 정도 많아봐야 그 정도 분량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를 추정전손으로 다 채워줘야 되는데요. 10점을 채우려면은 추정전손의 정의를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분량상 다 쓰는 게 맞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책손해와 면책손해의 개념을 쓰고 면책손해 8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자, 귀책손해 및 면책손해는 55조 1항을 쓰면 되고요. 자, 면책손해는 이거는 이번 시험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은 2018년에 이게 기출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구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번. 물음 3번은 ICC 협회 적하 약관이고요. 자, 면책 위험을 나열해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지금 10점 분량인데 나열해서 면책사항 7가지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플러스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보면 지금 1번 목차에 3번 그래서 이 3번 다만하고 단서 규정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1번 목차에 6번 이것도 다만 이하의 단서 규정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그냥 약술 단답형으로만 썼으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감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10점이라는 점수 배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다만 이하의 이 단서 규정도 어느 정도는 챙겨서 써주셨어야만 그래야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하를 좀 띵긴다거나 생략한다거나 하면은 점수가 다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대외환. 자, 대외환 같은 경우는 기존 기출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네, 거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패턴 자체가. 그래서 지금 대무역 법령상 이런 것들을 6가지 쓰라, 4가지 쓰라 이렇게 기출이 나왔고요. 그래서 딱 그 숫자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목차 보시면 6가지, 2번 목차 보시면 4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목차에 따른 숫자를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자, 물음 2번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4가지 경우를 쓰고 3가지 조치를 쓰시오. 이것도 몇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춰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1번 목차 보시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렇게 1, 2, 3, 4 해서 맞춰준 모습입니다. 모범 답안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 기출 강평을 좀 맞춰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 메타죠. 사실은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못 해봤던 거 좀 이제 해방감 좀 느끼면서 다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관사 시험, 사실 관사 시험은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힘들기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시험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까지 다 완료하신 것에 사실은 대견하고 본인 스스로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 감사합니다.